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지난 12일 주요 정책 수립과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위원회 위원장 및 당 사무총장으로 이종혁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2년 뒤 지방선거까지 100만 진성당원을 구축하는 가칭 100만송이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유통일당이 아쉽게 지난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에 대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차별화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중요 대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경제 성장, 굉장히 경제 위기입니다. 네. 겉은 평온한 것 같지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네. 조국 주사파가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에 이미 압력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런 투쟁력 그리고 진정성, 가치 철학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자유통일당이고요. 네. 안타깝게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에는 그런 치열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치열함 속에 국민과 그리고 또 자유대한민국과 함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 철학에 있어서 분명하게 국민의힘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차별점을 국민의힘은 없어 보이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좀 만들어가고자라고 하는 게 수천 년 전의 중국의 정치 사상가 순자가 밀리민안의 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백성을 이롭게, 다시 말하면 국민을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진정 국민을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당이 있는가? 네. 또 그런 국민의 정책을 치열하게 또 내놓는 정당이 있는가?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과연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네.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은 앞으로 기존의 민주당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과 우리도 보수정당으로서 이런 국민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민생 위주의 국민의 관심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직접 체험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양산하고 그리고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앞으로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네. 좀 만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인데 지금 양 정당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각 정당의 존립을 위해서 또는 정권 쟁취를 위해서 또는 방탄을 위해서 네.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예. 다음 선거에서 그럼 원내 진출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예, 우선 원내 진출. 우리가 원내 진출을 하는 목표가 분명하죠. 우리 자당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결국 원내 진출을 해서 우리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또 국민정당으로서 보수 대한정당으로서 정통 뿌리를 내려야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진출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의 전체 당원수가 약 한 30만 명 됩니다. 네. 그리고 진성당원, 소위 책임당원이라고 얘기하는 당원분들이 한 15만 명 정도 돼서 그래서 첫 번째에 원내 진출을 위해서 100만 진성당원, 네. 책임당원을 우리가 꼭 확보를 하겠다. 자유통일당이 이런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갈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노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좀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뭐 우리가 흔히 우파 정당을 보고 라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뉴 라이트도 있었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요즘에 와서 넥스트 라이트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SR 노선이라고 그래서 스트롱 라이트, 네. 강한 우파. 네. 이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국가의 경제, 안보 그리고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보수. 네. 우선 이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준비와 노력은 또 한 가지 목표를 제가 하나 설정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SR 노선, 스트롱 라이트 강한 우파 노선을 가지고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 정치 지형을 우파 40%, 그 다음에 좌파 40%, 그리고 크로스보터,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20%, 계략적으로 조금 수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40%의 우파 중에서 확실한 10%, 우리와 같이 국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계셔서 이 나라가 정말 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찾고 있는 이런 10%의 충성 지지층을 만들어내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민생 정책을 개발을 해서 국민에게 이롭고 국민이 편안하고, 정치는 결국 뭐냐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네.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다가가는 그런 노력과 준비를 하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혁신의 중심이 이제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 가장 시급한 민생 정책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리고 또 제가 이번 혁신위원장으로 사무총장으로서 부임을 하면서 민생 정책에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민생 정책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오늘 또 질문의 요지가 가장 핵심적 민생 정책을 뭐로 생각하시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300년 전에 산업혁명을 뒤로 하고 새로운 N차 산업혁명,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워낙 변화의 속도가 지금 급하게 움직이니까 N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N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제성장 정책, 옛날 우리가 산업화가 미흡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N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유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문명 전환기가 닥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하는 방법도 정책도 전략도 다 달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무엇보다도 민생 정책으로서 가장 지금 깊이 고내야 하고 내놓으려고 생각하는 게 N차 4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경제 성장, 산업 육성 정책, 이 부분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네. 들여다보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꼭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려운 게 결국 청년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여러 가지 소위 그 사회적 사회 차별, 진출. 네. 이런 것들은 진출은 좀 진입 장벽들이 높은 이런 게 있는데, 두 번째 저희들 자유통일당이 민생 정책으로서 관심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를, 그것도 그냥의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생산했어.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제성장 정책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신장하고 네. 그리고 국민 복지를 정진시키고 네.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할 것 없이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경제성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면 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돈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가장 무게중심 포커스를 둬서 앞으로 개발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 사무총장인 겸 혁신위원장으로 오셔서 네. 뭐 제가 지금 들으면서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2년 뒤 지방선거 전까지 100만 진성당원을 구축하겠다. 네. 소위 100만송이 국민운동 전개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진성당원을 우리가 확보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목표를 혁신의 목표를 1호 목표로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1호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기존에 있는 정당들과 같이 뭐 당원들을 아름아름해서 소개를 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당원 확대 방안보다는 이것을 이때까지 당원 확보 방안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성화시킨 정당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0만 송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통일의 꽃을 말합니다. 네. 자유통일의 꽃. 우리가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번성시키고 나아가서 자유통일, 한반도로 통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자유통일당의 존립의 목표도 거기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네.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통일의 꽃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씨앗과 종자가 되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번성케 하고 자유통일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활짝 꽃을 피우자. 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100만 꽃송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당원 100만 진성 당원 확보 운동의 이름을 우리 혁신위원회 산하에 자유통일의 꽃 100만 송이 국민운동본부 이렇게 혁신위원회에서 그저께 의의를 했습니다. 네. 해서 앞으로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당원 확보 그리고 당원 스스로가 자유통일당의 자유통일의 꽃이 되고 100만 송이 한 일원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그런 그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정당이 됨으로 인해서 당원을 확보하는 그런 류의 지금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마을에 700만 조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겹치지 않습니까? 이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마을에 700만 조직이 있고 또 이 자유마을은 제가 알고 있기로 1000만 명 지금 조직 목표로 하고 열심히 지금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애국 광화문 세력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사회 조직이죠. 우리 자유통일당은 제가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맡고 완전하게 정치 집단으로서의 자유통일당 이렇게 우선 선상에 올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유마을의 700만 조직 그리고 또 앞으로 1000만 조직을 확보하는 이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강정책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을 동의하고 동조하면서 이런 정당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싶다 이런 분들 위주의 100만 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마을의 조직과는 완전한 별개의 조직이다. 자유통일당이 국민정당,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는 데에 필요한 100만 양병설, 거기에 입각한 진성당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떤 면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좀 분리해서 가겠다. 우리 이제 그 자유마을 조직은 엄연히 또 정광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렇게 시민단체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이제 보다 강한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정치 활동에 집중해서 정당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미신 거죠.
네, 그 자유통일당과 우리 시민사회조직 강화문 세력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협력 관계죠. 네. 그러나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한 선거라고 하는 소위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정당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치 집단으로서의 소위 정체성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 이런 스탠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종교적 어떤 그런 색채와 좀 구분이 되는 우리는 유기적으로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지지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체성이 선명한 보수 정당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야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하며 보이콧만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첫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객다운 정객이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 부재죠. 네. 정치력 실종입니다. 시대의 정신과 그리고 국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300명 중에 제가 5%, 10%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손가락이 잘 꼽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구성은 보면 저는 이게 시대의 비극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정치력 부재, 정치 실종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좀 슬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은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 여야 정당들의 소위 양극화, 대립, 분열, 반목으로 지금 국민들이 국가의 이익이나 진정한 정치의 정의, 덕목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는 무조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닥치고 국민의힘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굳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정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노릇을 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네. 왜? 공천을 받으면 뭐 쉽게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짝대기를 꼽아놔도 특정 지역에서는 다 국회의원 당선된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자기의 공천을 어떻게 다음 선거에서 받느냐, 내 정치 생명을 어떻게 연장해 가느냐, 그것을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의 요체는 그게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여의도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객, 제대로 된 정치인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냐면 지금 계속 한쪽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뭐 탄핵까지 아마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소위 투쟁적 그걸로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하는 그 정치가 지금 현재 계속 연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도돌이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런 거대 양당 구도, 그것도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고 국가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 정당들을 분쇄할 새로운 소위 대안 정치 정당 세력의 출현이 불가피합니다. 네. 저희들 자유통일당이 비록 지금은 미흡하고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와 과방위에 범죄 혐의자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이들의 후한무치 행태에 대해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전망하신다면 어떠신가요? 전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극한 대립이 계속될 겁니다. 정치는 실종되고요. 네. 그리고 정권 탈취,
정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권 전쟁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정치가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 속에서는 국민도 나라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거죠. 그 이종혁 의원이 18대 때 의원을 하셨죠. 18대 국회의원 했습니다. 네.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제가 참 죄송스럽지만 답변을 하면 네. 18대 국회 때 들어가서 나하고 친한 아마 이름 석자를 대면은 꽤 그 전도가 창창한 그 친구도 그 양반도 지금은 결국 의회에 지금 서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저하고는 사석에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형님은 옛날에 어깨너머로 국회를 85년도에 보셨고 제가 12대 국회 때부터 봤으니까요. 네. 그리고 18대 때에 형님이 직접 배지를 달고 들어오니까 정치가 어떠세요? 이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치가 굉장히 잘해졌다. 18대 국회를 과거의 국회에 비해서도 잘해졌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정치는 18대 국회에 보면은 훨씬 더 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진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고 점점 퇴행적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정치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헌정회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선배님들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여야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정회 선배님들이 거기에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목소리를 내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그리고 안타까워도 하시고요. 제가 그 몇몇 선배 의원님들을 뵈면요. 그런데 헌정회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원로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냥 있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무슨 권위, 기타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서 혹은 현실적 힘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서 현실 정치를 수정하고 뭔가를 좀 바꾸는 데는 좀 역부족인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 저도 아니 다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네임밸류도 있으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피커로서 이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면 네. 그 언론에서 받아쓰고 정치권에 영향을 충분히 저는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 네. 우리 헌정회 선배님들께 앞으로 좀 지금 우리 그 MC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치 보면은 뭐 이번에 그 여야 상임위 나눈 것도 보면은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회 정치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정치 부재라고 보지만은 소위 그 법사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그 정모의원 내가 이름도 내가 이런 사람을 법사위원장을 하는데 내 그 양반 정과를 한번 보니까 네.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네.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죄,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총포 도금 화학류 단속법 위반. 아니 이런 일반인으로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소위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네. 국회에 국민의 대의기관에 법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나라에는 지금 현재 정치가 없다. 그 단적인 하나의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목을 이렇게 막 나열해 주셨는데 어렵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주한미군 대사 관저에 폭탄을 던졌다가 불발돼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 미수 사건을 일으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게 현주 건조물 네. 방화 네. 예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민주당을 이제 견인하고 있는 축 중에 한 분이신데 네.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과거 전력을 보면 22대 국회를 보면 네. 거슬러 올라가면 21대가 최악의 국회였다. 20대가 최악의 국회였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아마 22대 국회가 더욱이나 지금 현재 3년 뒤에는 지금 현재 대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동물국회 이전 투구 국회가 될 겁니다. 예. 참 진흙탕의 개싸움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요. 저도 잘 되기를, 네,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회가 좀 네. 대한민국 의회가 하루속히 좀 네. 정상적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아니 우리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뭐 21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 또 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잘 이렇게 품격을 바탕으로 의회 안에서 행사가 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그걸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정치라는 틀 안에서. 네. 국민의 78%가 친미 정책과 한미 동맹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이며 이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속내는 자유대한민국을 사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민주당 내에 많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친북, 종북 주사파들이 이미 민주당 내에 기생하고 압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친미정책이라든지 한미동맹 강화 이 부분은 자기네들의 궁극적 목표에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응은 뭐냐면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자유통일당의 주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그리고 안보, 국가 위기를 초래할 그런 어떤 표면적 행동들이 더 심화하고 적나라하게 나오면 이제는 위헌 정당으로서 이 정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위기적 요소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다. 네. 참 저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야 할까? 자유민주 세력들이 어떻게 대동단결하여야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관위가 되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째 선관위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도 모자랄 부패, 비리, 온상이 된 거는 이미 자녀들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어느 기관 못지않게 최고의 도덕성과 그런 덕목을 갖고 있어야 될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지 못했고 그 속에 내부에서 썩은 내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결국 지금 현재 각 단위에서 지금 부정선거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류의 투쟁을 초래하는 현실을 직면하는 게 마땅하다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이거는 거꾸로 한번 털어야 될 집단이다. 해체는 제가 여러 가지 헌법적 프로세스나 국가의 그 법질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순간에 해체 운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선관위원회는 지금의 선관위원회로서는 앞으로 소위 국가의 정체성,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제1기관으로서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하고 이제 그 지위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투표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 지금 당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많은 곳에서 우리가 0표가 나온 지역이 전국에 여러 수백 군데가 나오는데 개표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0표 나온 지역에 무려 36표를 투표했다라고 하는 소위 그 증언들이 있죠. 증언과 증빙 어떤 분들은 거의 저는 그 부분에 관한 일선 부서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이 아니라
거의 오늘 해체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아마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혁명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선관위 내부의 자녀 채용 세습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의 허술함, 네. 또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게 뭐 감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감리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분명히 들릴 텐데 그 주장을 좀 반영해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정도 사항이 나오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네. 대만의 선거제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 투표에다 현장 개표거든요. 네, 그리고 네. 수개표를 합니다. 네. 수개표. 네. 우리도 지금 현재 일부 소위 그 개표에 도움을 받는 디지털 시스템에 도움은 받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냐면 사전투표도 없애고 네.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은 네, 네. 단정적으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이런 류의 얘기보다는 네. 사전투표에 이런 류의 부정적 소지에 대한 국민 주장이 지금 더 세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선관위원회가 그런 지적을 받을 말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해해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무너져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전투표 제도도 앞으로 좀 없애고 네. 그리고 우리도 개표를 수개표로 해서 네. 그렇게 부정선거의 시비가 네.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네. 그런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지금 선관위원회의 각종 투개표 시스템을 일체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전 투표라는 것이 사실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뭐 만든 그렇습니다. 제도인데요. 네. 실제 그게 뭐 투표율에 아주 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각종 의혹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전 투표에 대한 결단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지적하신 대로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수치도 과거에 사전투표가 없었을 때하고 그렇죠. 우리가 60%는 다 투표를 해왔으니까요. 유의미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네네. 안 나오고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지적받는 제도라 그런다면은 결국 국가가 존재하는 시스템, 법 모든 것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여전히 방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있죠.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막말을 해도 당장 배지가 떨어지지 않는다. 배지가 떨어지거나 감옥에 가려면 체포동의안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방탄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